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대급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삼성 이앤드어와 GS건설이 10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것입니다. 이번 수주는 UAE의 바라카 원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수주에 이어 해외 건설 사업 중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라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가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이미 역점 사업으로 방공망 현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아람코 시설과 네옴시티 등 핵심 국가 개발 현장에 대한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방공 무기 조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수주한 가스 플랜트 시설 이외에도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석유 시설과 네옴시티 등을 지키려면 방공 무기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과 중거리 방위 시스템인 천궁2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우디가 단거리 방어 시스템도 한국이 제안한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신뢰하는 탈랄 압둘라 아우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주요 무기체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갔는데요.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은 한국이 1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플랜트 시설을 수주한 데 이어 사우디가 이 시설들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한국산 방어체계를 선택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유력한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일 사우디가 한국의 방어 무기체계를 추가로 수주한다면 그야말로 한국 방산 기업들은 연달아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사우디의 그 다음 선택은 무엇일지? 가장 유력한 한국 방산 무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삼성 이앤드어와 GS건설은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의 4개 패키지 중 3개 패키지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따낸 사우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이 따낸 사우디 건설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체 해외 건설 수주를 놓고 보면 역대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북동쪽 350km에 위치한 기존 파딜리 가스 플랜트를 증설하는 것으로 삼성 이앤드어는 가스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패키지 1번과 유틸리티 및 부대 시설을 만드는 패키지 4번을 수행합니다. 계약액은 약 60억 달러,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이 지역의 하루 가스 처리량은 기존 25억 입방피트에서 38억 입방피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GS건설은 패키지 2번 황해수 처리 시설 공사를 수주했으며 계약액은 12억 2천만 달러, 약 1조 6천억입니다. 황해수 처리 시설은 가스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고도화 설비인데요. GS건설은 1일 800T 규모의 황을 회수할 수 있는 황회수시설 3기 건설은 물론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지원까지 프로젝트 전 영역을 도맡게 됩니다. 삼성 이앤드어는 현재 사우디에서 자프라 가스처리,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요. 이러한 아람코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삼성의 혁신이 이번 역대급 수주를 이끌어낸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은 사우디의 그 다음 행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역대급 플랜트 시설을 맡긴 사우디가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방산무기 시스템까지 구매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LIG넥스1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2M SAM이 10개 포대 계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2의 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2,500억 원이었습니다. 천궁2는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해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 이를 알아본 사우디가 발 빠르게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우디는 육해공전 영역에서 한국과 방산 협력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빈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라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방산 분야 육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지상항공 유도탄 전자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사우디 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2030년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무기 체계는 국산화를 결정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도 오랜 시간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겨우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업 국가도 아닌 사우디가 6년 만에 무기 국산화율 50%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실권자는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줄을 모두 쥔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외국에서 특정 무기를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구매하겠다고 결정하면 사우디 정부의 일반 특별회계 예산은 물론 국부펀드에서 돈을 댑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사우디는 성능과 납기 등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비용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큰 손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사우디 방산 시장은 각국 방산 업체로서는 그야말로 꿈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열렸던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WDS 월드 디펜스 쇼 2024에는 총 45개국 9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사우디의 선택을 받으려고 각국의 역작들을 선보였습니다. 이 방산 전시회야말로 방위산업 육성과 군사력 강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이 세계 각국 방산업체를 불러 모아 물건을 보고 예비 심사를 하는 자리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방산업체들 역시 사우디에 총집결했고 한국 방산의 주요 무기들을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먼저 현재 사우디 육군에 시급한 과제는 노후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병 전투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모두 유력한 수출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병 전투장갑차의 경우 국산 AS-21 레드백이 좋은 선택지며 M113은 이미 한국군이 운용 중인 타이곤 8X8 장갑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험비의 경우 WDS 2024에서 현지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한 소형 전술 차량의 파생형 수출이 유력합니다. 사우디 포병 전력을 이루는 PLG-45, M109A2, A3A5, AMX, GCT 등 900여 문도 교체 대상인데요. 최근 국산 K9A 자주포는 영국과 루마니아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고, 사거리, 연사속도, 포격 정밀도, 생존성 면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우수한 자주포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해군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충남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설계한 수출형 호위함 HDF 3800SA와 스텔스 선형의 초계함 HDF 1400을 제안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업체는 각각 장보고 3배치 1을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HD한국 조선해양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해운사와 손잡고 공동 출자 형식으로 현재 중동 최대 조선소를 짓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 조선소가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하면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따라 대량의 신형 전투함을 발주할 확률이 높고, 이때 현대의 수출형 모델이 사우디 건함 사업을 선점할 공산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방공체계 분야에서는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사우디는 육군 및 방위군의 노후 대공포 400여 문을 대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력 후보로 한국산 적어도 방공체계 BOE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로탈과 스팅어레드-I 등 사우디가 보유한 노후 단거리 대공미사일 1600여 발도 교체 대상인데요. 만일 BO가 수출될 경우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과 패키지 형태로 판매될 가능성이 커 나아가 노후 단거리 대공미사일 시장도 노려볼 만합니다. 한편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정치적 견제 탓에 사드 후속 군수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를 보완하는 고고도장거리 방공 시스템으로서 한국산 LSAM의 수출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K방산이 무엇보다 주목하는 다음 목표는 바로 6세대 전투기 즉 유무인 복합체계 MUMT 전투기 분야입니다. 사우디는 자국 군인들의 훈련 부족 등을 이유로 최첨단 무기를 운용할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무인 무기 체계를 사려고 전 세계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물망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우디 공군과 방공군도 방산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꼽힙니다. 사우디는 F-15CDS와 토네이도 IDS 계열 전투기 230여 대를 대체할 계획이라 특히 해외 협력을 통한 전투기 국산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해 사우디는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 GCAP에 참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사우디가 러시아 중국산 전투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기존 공군 전력과 호환되는 차세대 전투기를 국내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획득하려면 이제 한국산 KF-21이 유일한 옵션이다. 만일 두 나라가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선다면 양산시 기체는 KAI가,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화가 지난번 방산 전시회에서 KF-21의 F414 엔진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업계에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KF-21 기반의 6세대 전투기를 공동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 역시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이미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사우디를 찾아 사우디 공군과 KF-21 보람의 사업에 관해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기 수입량 순위 1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200조 원 가까운 거금으로 무기를 무더기로 사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사우디 가스 플랜트 공사 수주는 물론 앞으로 있을 방산 협력이 더욱 더 기대되는 국면인데요. 만일 사우디가 한국의 무기들을 더 많이 구매한다면 K방산은 성장을 넘어 퀀텀 점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구매합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곡사포 54문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이오아니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이오아니스 대통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대표단에는 3명의 장관과 비상상황부 국장도 포함되었지만 다른 항공기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주요 관심사는 루마니아 육군의 무기 조달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향후 10년간의 협력 라인을 설명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루마니아에 닿을 한국의 K구자 주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존하는 가장 두려운 무기 중 하나인 자주포에 관한 이야기로 클라우스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국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료 발렌틴 스탠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특히 갈망했던 자주포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도입하면 훨씬 더 쉽게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루마니아 군 수뇌부는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루마니아 장군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자주포 54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구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사포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1분에 8개의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8개의 포탄이 2개의 경기장과 유사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곡사포는 성능이 뛰어나며 전 세계 군대가 원하는 제품입니다. 40km 거리에서의 쓸 수 있기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엔진은 매우 강력하여 시속 7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갖추고 있으며 5명의 군인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거대한 군용 차량 외에도 한국에서 미사일 18연기를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는 노르웨이, 인도, 호주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군용 곡사포 입찰에 남아있는 한국 회사는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회사는 철수했으며 최종 결정은 군에서 내려집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 리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배송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5개 NATO 국가에 자주포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루마니아보다 12배 많은 600대 이상의 군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방한한 가운데 지금 K구자주포 수출 계약 마무리를 위해 규모와 액수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루마니아 언론 매체들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리안 썬더 K구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온다는 소식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은 16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이 K구자주포라고 할 만큼 지금 루마니아에서 K구자주포에 대해 거는 기대가 엄청납니다. 현지에서는 왜 가장 먼저 K구자주포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루마니아 매체 DG24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토록 원한 무기가 K구자주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구자주포를 도입한 것에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54문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루마니아의 국방력과 함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로 흑해 건너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는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데 미국은 특수부대와 공군 전력을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수시로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돼 흑해 상공을 초계 비행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최일선이라는 지리적 조건 덕에 루마니아는 상당한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 군사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소련제의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바꾸고 국방 예산을 늘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위협이 강화될수록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옆나라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가성비 높은 엄청난 무기들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보고서 국방 예산을 급히 늘리며 먼저 10억 달러를 투입해 K구자주포 54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2022년 국방 예산이 약 9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조 5천억 원까지 증액시켰고 앞으로 GDP 2%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폴란드의 K구자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을 뉴스로만 봐왔는데 루마니아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K구자주포 54문을 계약한다는 소식에 설레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뉴스 보도에 루마니아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다. 힘내자. 루마니아. 매우 좋아요. 루마니아 군대는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토군, 루마니아를 존중하라. 대단한 기적. 드디어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몇 개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자주포는 훌륭한 구매가 될 것입니다. 포병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군대에서 300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사용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지만 더 큰 구경, 더 긴 스트로크, 향상된 정확도 및 더 스마트한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47년의 거리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K구 자주포는 너무 좋은데 사면 풀옵션으로 사야겠네요. 일을 하려면 잘하자. 54개의 자주포, 나라를 방어하려면 최대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녹록지 않은 자국 경제 상황을 구실로 국방비를 증강시키라는 압박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설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구자주포뿐만 아니라 K2전차도 도입하려 하는데 K2전차는 10조 원가량의 5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처럼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들은 500대의 전차보다 당장 K구자주포 54문을 도입했을 때 루마니아 군에 어떤 강점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보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전략 분야에서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크게 늘리도록 장려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은 자주포와 보병 전투 기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K9 썬더 자주포는 빠르고 최대 사거리가 54km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분당 최대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우수한 장갑 시스템을 한국군에 54대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요구한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비용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나토 5개국을 포함해 9개국이 로켓 추진 곡사포를 구매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첫 번째 시스템은 2년 반 후에 루마니아에 도착할 것입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15초 이내에 3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도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또한 전체 군사작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군사작전, 전체 전선을 지휘하는 살 소식된 컴퓨터화된 전자지휘의 잘 조직된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화된 전자지휘의 측면에도 해당됩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또 다른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보병 전투기, 특히 제9형 84지대로를 대체할 레드백 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해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이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K9 자주포를 달라고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판장 국방장관이 방한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간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 근방에 위치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가 실전 배치된 K9A1 자주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저 구경 수준으로 보고 간 줄 알았는데 호앙 수안찌엔 베트남 국방차관이 23일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또한 25일 응우옌 홍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지난 24일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제204포병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영접하여 작년 방한 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204포병여단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대인데 이것은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하는 K9 자주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험악한 국경 지역을 견뎌내고 중국을 압살할 수 있는 무기는 K9 자주포밖에 없다며 100대 수입 이후 이제 200대 도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것을 보고 K9 자주포 도입을 서두른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까지 K9 자주포 도입을 하게 된다면 중국을 둘러싼 두 개의 나라가 한국산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의 나라들도 K9 자주포를 도입해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무력으로 확장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의 평화가 무너져가는데 한국산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산 수출의 속도라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서 순조롭게 글로벌 방산 수출 4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한국에게 시장을 빼앗긴 국가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 국가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의도적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을 회방 놓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 군사적 중추가 되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노골적인 한국 방해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는 한국과 잠수함 그리고 군함을 수출하는 데 있어 경쟁하는 중이며 인리를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까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잠수함은 물론이고 전차와 자주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 급격한 성장세에 점유율을 내준다면 가성비가 좋고 납품이 빠른 한국산 무기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일 것이라며 유럽연합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활용해 한국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던 노르웨이와 영국 등에게 유럽연합 공동체를 빌미로 경제적인 혜택 제공과 방산 분야 끼워 팔기 전략으로 수주를 성공시켰는데요. 독일산 방산 장비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영국과 노르웨이부터 기존에 독일, 프랑스와 계약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최근 믿었던 유럽연합에게 당했다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독일의 방위산업체에서 사상 초유의 방산 비리를 일으켜 납품가보다 3배 비싼 금액을 독일 정부에 청구했고
이 비용이 각종 군수물자를 만드는데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독일 방산의 가격이 뻥튀기 되는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영국과 노르웨이 등 한국을 배신하고 독일을 선택한 국가들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미국 CNN은 한국 방산의 돌풍을 주목하며 오랜 기간 자주 국방을 위해 준비해온 한국이 기존의 강자들의 무대였던 유럽과 호주에서 호실적을 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의 최고 수혜자가 되었고 미국을 통한 탄약 우회 지원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국제 정세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방송 마지막 부분에선 한국이 제친 경쟁 상대들은 기존의 유럽 국가들이었다며 이들이 한국의 선전을 곱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한국을 향한 견제 세력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즉각적으로 유럽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방위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한국산,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유럽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EU 집행위원회 역시 현재 20% 수준의 EU 영내 방산 구입 비중을 2035년까지 60% 수준으로 3배가량 끌어올려서 유럽연합 국가들끼리 해외 방산 제품을 사지 않고 자신들끼리 자급자족하자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엄청난 돈이 되는 방산 시장을 한국과 미국에 뺏기기 싫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유럽연합 측의 이러한 견제로 최근까지 순항하던 한국 방산 수출이 줄줄이 수주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인 MFP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한화 측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상을 벌여왔고 한화는 기존 K9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영국 전용 K9A 모델을 제시했지만 영국의 국방부 측에선 경쟁 자주포인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를 선택했습니다. 영국이 선택한 차륜형 자주포는 쉽게 말해 일반 트럭 위에 자주포를 올려놓은 형태로 K9과 같은 무한 궤도를 갖춘 장갑차보다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반면 K9 같은 경우엔 탱크 같은 중장갑과 포탄을 맞아도 끄떡없는 궤도 위에 포를 올려놓은 것이기에 승무원의 안전과 효율성 모두 챙긴 장비인데요. 영국이 이런 비효율적인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내 경제권을 꽉 잡고 있는 독일인 만큼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에서 나간 영국에게 유럽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독일과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독일 주도로 계획되고 있는 유럽 영공 방어 프로젝트와 유로파이터 전투기 개발 등 영국이 기존에 유럽에 발을 걸쳐둔 분야가 많아서 독일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2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미 K9 자주포를 운용한 경험으로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알고 있는 노르웨이는 각종 혹한기 실험과 성능 시험을 거쳤고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의 3분의 1이 안 되는 가격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의 K 흑표가 앞선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노르웨이 국방물자청 NDMA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고려하고 무역 규모 등 다른 경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해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유럽 내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또 유럽에서 자신의 압도적인 지위를 내세워 독일제 무기로 무장을 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독일이 판매하던 방산물자는 사상 초유의 방산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UMG 장갑차를 포함한 군사 지원 패키지에서 병력 수송부터 탄약 지원, 여기에 의료 후방 지원 등 다목적 전술기동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천억대 예산이 편성된 사업 규모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해당 군수업체는 정상가의 3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했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어지러운 유럽 정세를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현지 전장에서는 독일이 공급한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약한 장갑과 내구도로 인해 로켓 및 박격포 공격에 취약한 장비로 탄약 운반부터 보병 수송 그리고 의료 지원까지 모든 목적의 군사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일이 공급한 방산물자 전반적으로 성능과 가격 뻥튀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독일의 방산업체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독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해 진위를 밝혀야 하는데, 이미 영국과 노르웨이 등 많은 유럽 내 동맹국들에게 방산물자를 판매해버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혹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국과 노르웨이 등 일부 매체에선 믿었던 독일과 유럽에게 사기를 당한 거 아니냐며 같은 유럽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방산무기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사왔는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흐름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내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체코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유럽 지역을 돌파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유럽산 방산무기가 생산 속도가 늦고 도입하기까지 오래 걸리기에 가성비와 속도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인데요. 반면 상황이 이런데도 프랑스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선 이례적으로 한국을 콕 집어서 한국산 방산이 유럽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고 유럽은 유럽의 무기를 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의 무기를 써야 한다는 건 사실상 프랑스산 무기들 써달라는 압박과도 같은데요. 프랑스의 기존 행보를 보면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양심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라팔 전투기와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에게 거액의 지원을 해주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유럽에서 실력과 성능으로 승부하면서 프랑스, 독일 등 기존의 방산 강자들을 줄줄이 제쳐버리자 위기감을 느끼고 유럽연합 공동체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이 나오자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던 동유럽 국가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 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경쟁자인 독일은 체코, 루마니아 등이 한국산 전차인 K 혹표와 자주포 수출을 두고 경쟁 중인데, 얼마 전까지 한국의 무기 도입에 대해 적극적이었지만 최근엔 독일의 업체들이 유럽연합 수뇌부를 통해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고위직을 차지한 독일 측 인사들은 유럽연합이 동유럽 국가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총괄하기에 체코, 루마니아 등 유럽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 역시 유럽연합에 반기를 들었다가 5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 사례가 있는 만큼 유럽 내부에선 독일의 심기를 거스르기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유럽의 기존 강자들이 한국에 빼앗긴 방산 시장을 되찾아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방산 대금 지급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과 많은 계약 및 납품을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은 폴란드는 아직 한국에 줄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유럽연합의 방해 공작을 핑계로 한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방산무기의 성능과 가격, 그리고 생산 속도까지 모든 면에서 뒤처진 유럽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런 공정하지 못한 방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항해 그간 끈끈한 동맹 관계를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일 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누적되었던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서로를 적으로 두고 싸웠던 2차 대전이라는 불편한 과거가 그렇게 쉽게 지워질 리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 나라 갈등의 발단이 된 사건은 이른바 오스프리 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미일 동맹이 균열을 넘어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29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미군 틸트로터 수송기가 일본 큐슈 남쪽 야쿠시마 섬 인근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미군 오스프리 항공기가 일본 남부의 야쿠시마 섬 인근에 추락해 오스프리는 헬리콥터처럼 이착륙이 가능하면서도 비행기처럼 비행할 수 있는 독특한 틸트로터 TILTROTOR 비행 시스템을 갖춘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말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사고기가 왼쪽 엔진에서 불길을 내며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공군 특수작전사령부는 사고기인 CV-22B 오스프리는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주둔했으며 제353특 수작전 비행단 소속이었고 야쿠시마 해안에서 정기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만 간략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은 달랐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미군의 오스프리의 사고에 대해 일본이 미국의 지나치게 저자세라며 미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운항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사히 신문은 미군이 같은 기종의 수송기가 추락사고를 일으킨 이후에도 계속 운항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에서 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저자세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이 오스프리는 미국에서 과부제족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타국의 비행체가 자국 하늘을 계속 날아다닌다면 누구든 좋아할 리 없습니다. 미야자와 히로유키 일본 방위상의 인터뷰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 오스프리 추락 사건을 추락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고라고 표현하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자 미군 측은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하면서 긴급 수상 착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해 추락을 추락이라 말도 못하고 사고라 말하는 저자세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는 배경으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 기류 이후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라는 기본적인 요구조차 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에 대항할 자주 국방 여력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에 대해 할 말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락 사고가 발생한 오스프리와 같은 기종의 미군 수송기는 사고가 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 오전까지도 미군 후텐마 비행장 가네다 기지에서 모두 78회나 이착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후텐마 비행장이 있는 오키나와현 기노완 시내에 사는 한 주민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집 근처에 떨어질까봐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현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미군 오스프리 항공기 추락사고 이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이 항공기의 비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나하시 의회는 지난 4일 비행을 계속하는 건 현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항해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우라소에시 의회, 이시가키시 의회도 각각 지난 1일, 4일에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가결했습니다.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오키나와현 의회는 미군기지 관계특별위원회를 열고 의견서 혹은 항해 결의 채택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는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미군의 오스프리가 끊임없이 자국 영토에서 날아다니는 상황이 결코 좋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불만 따위 관심 받기라는 태도입니다. 오스프리는 지난 몇 년간 치명적인 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난 8월에는 호주에서 23명의 미 해병대가 탑승한 오스프리가 정기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를 포함해 3명이 사망했고 5개월 전 노르웨이에서는 MV-220에 탑승한 미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보잉과 벨 헬리콥터가 개발한 CV-22B는 각 날개에 로터를 장착해 헬리콥터처럼 이착륙할 수 있고 터보프롭 비행기처럼 비행할 수도 있는데요. 오스프리는 특수작전 부대를 위한 장거리 침투, 유출 및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효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도 미국이 오스프리 운항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고집을 일본에서 부리고 있다는 점이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점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동종 기종 비행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군 측은 거듭 그럴 계획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갑자기 미군은 태도를 바꿔 오스프리 수송기 전체 운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가 지난달 29일 일본 야쿠시마 인근에서 발생한 CV-22 오스프리 수송기 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CV-22 함대의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조차 일본은 미군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오스프리 수송기의 전 세계 운항을 중단하기로 한 방침을 일본 방위상이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처음 확인한 것은 국회 출석 중이던 지난 7일 오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정식 통보를 해준 것도 아니고 국회 출석 중에 미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사무실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미일이 동맹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당연히 일본 야당 의원들은 방위상이 이런 중대 정보를 알게 된 시간이 일반인과 같다니 놀랍다 고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기아라 방위상은 어쩌면 새로운 정보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사전 연락은 받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해명치고는 너무나 궁색했습니다. 더구나 미군이 오스프리 운항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일본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오스프리 기체 결함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일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미군 조종사들을 위해 잠시 운항을 중단한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부품 문제가 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다며 기체 결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운항 중단으로 미 공군 51대, 해병대 400대, 해군 27대 등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는 원인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비행이 금지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국 공군은 지난 9월 21일 충남 서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한 공군 KF-16 전투기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고기의 조종사는 이륙 36초 뒤 기체에서 강한 진동 및 충격 직후 엔진 오작동이 발생하자 조류 충돌로 판단하고 기지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엔진 실속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24m 고도에서 비상탈출 핸들을 당겼고 1초 뒤 기체는 활주로 사이 풀밭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가 추락 1초 전 극적으로 비상탈출에 성공한 것인데요. 공군은 9월 21일 추락한 사고기의 엔진 내부에 부착된 러버실 즉 고무 패킹이 비행 중 갑자기 떨어져 나가 엔진 내부로 유입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버실은 엔진 작동 시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부품인데요. 공군은 동종 엔진을 운용 중인 모든 국가를 통틀어 러버실이 탈락한 고장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공군은 엔진 내 고무 패킹이 빠진 것이 원인이며 사고 전 우리 공군의 정비 과실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공군은 자체 조사 결과 정비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해당 엔진의 제작 과정에서 부품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 엔진 제작사인 미국 회사와 민간 정비창에 러버실의 탈락 원인 규명을 요청한 상태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우리 공군은 동종 엔진이 장착된 KF-16, F-15K 전투기 150여 대에 대해 비디오 스코프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해 러버실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 뒤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계획인데요. 무엇보다 우리 공군은 우리 측 정비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미국 측에 사고 원인 규명을 확실히 요구한 것인데요. 유사한 사건이지만 저자세로 일관하다가 자국 여론에 떠밀려 미국의 운항 중단을 요구한 일본과 할 말하는 한국은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 공군의 F-16 전투기 일대가 지난 11일 또다시 군산 앞바다에 사고기는 전북 군산기지에서 이륙 후 얼마 안 되어 어청도 남서쪽 약 40마일 해상에 추락했는데 사고기 미군 조종사는 비상탈출한 뒤 우리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F-16 전투기의 연이은 사고가 엔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부품의 결함 때문이라면 이것은 명확히 미국의 엔진 제작사의 문제이며 미국의 대표적인 전투기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 F-16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